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공한 사업가 이정우 씨는 8년 만에 아들 이도윤을 찾아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낡고 어두운 돼지우리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썩은 당근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움켜쥐고 있는 아들을 본 순간 그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했죠. 전부인 박선영은 도윤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잡아댔고 그녀의 새남편 최민주는 맹수처럼 사악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만 숙인 채 침묵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정우 씨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 모든 거짓말의 그물망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어요. 대체 왜 자기 엄마가 있는 집에서 아이가 동물처럼 갇혀 지내야 했을까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했고 누가 진실을 밝힐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안개가 자욱한 하늘이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지붕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좁은 비포장도로 옆에 멈춰섰죠. 차체 바닥을 긁는 자갈 소리가 아직도 드르륵 하고 들리는 듯했어요. 정우 씨는 시동을 끄고 차키를 뽑아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는 4년 동안 이 동대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전부인 선영 씨에게 도윤이 양육권이 넘어간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도윤이의 손이 자기 어깨를 만지던 감촉, 혼란스러운 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아빠 어디 가요? 하고 묻던 그 목소리까지. 그리고 문이 닫혔죠. 이제 그는 돌아왔어요. 아무 예고 없이 문제를 일으키려거나 싸우려는 게 아니었죠. 그저 아들, 이제 8살이 된 도윤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키가 컸을까?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빠를 기억하기나 할까? 정호 씨는 트렁크를 열고 파란색 선물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도윤이가 한때 정말 좋아했던 로봇블록 장난감 세트와 정호 씨가 직접 고른 후드티가 들어있었죠.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은 거의 동시에 열렸어요. 선영 씨가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었는데 립스틱은 방금 바른 듯 선명했죠. 선영아, 오랜만이야. 정우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냥 잠시 들렀어. 도윤이를 보고 싶어서.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공손한 미소로 바뀌었죠. 아, 도윤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캠프에 갔어요. 몇 주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정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9월에 캠프라니? 무슨 인성교육 캠프 같은 건데 학교에서 주최했어요. 선영 씨는 갑자기 팔을 들어 가슴을 가리며 마치 집안을 못 보게 하려는 듯 했어요. 집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낡은 소파에 베이지색 벽.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선물 가방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선영 씨를 쳐다봤죠. 그럼 이거 도윤이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선영 씨는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걸 받았어요. 물론이죠. 잘 지내고 있어요? 정우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키 크고 운동선수 같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폴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죠. 민준, 선영 씨의 새 남편이었어요. 오, 민준 씨는 정호 씨를 보자마자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내의 전 남편이시군. 정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강철처럼 차갑게 맞붙었죠. 도윤이를 보러 잠시 들렀어요. 정우 씨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오, 그 아이는 여름 캠프에 있어요. 선영 씨가 얘기했을 텐데. 민준 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비꼬듯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들이 있다는 게 생각났나 보죠? 선영 씨가 긴장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만해요, 민준 씨 라고 말했어요. 정우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막 돌아서려 했죠. 그런데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인형을 흔들며 복도에서 달려나왔어요. 엄마, 우유 줘. 정우 씨는 얼어붙었어요. 아이는 겨우 1살 남짓되어 보였죠. 곱슬머리에 하얀 피부. 하지만 정우 씨의 발길을 멈춘 건 아이가 아니라 선영 씨의 얼굴이었어요. 짧은 순간 선영 씨의 얼굴엔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아, 얘는 이지아예요. 선영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에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다시 방안을 훑었어요. 도윤이가 거기 살았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방해하지 않을게요.
정우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신발이 흙과 얽힌 뿌리에 살짝 박히는 느낌이었죠.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전쟁복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단순히 여름 캠프에 대한 거짓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차에 가까워지는데 울타리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아빠 맞죠? 정우 씨는 돌아섰어요. 은발의 마른 몸매, 지팡이를 짚은 노부인이 작은 화단 옆에 서 있었죠. 저는 김복래 할머니예요. 저 집 옆에서 6년째 살고 있죠. 정우 씨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이정우입니다. 당신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여름 캠프 같은 데 가지 않았어요. 정우 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선영 씨는 왜 거짓말을 한 거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엔 우선 그 애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 씨는 뒤뜰 쪽을 바라봤죠. 낡고 허름한 동물 우리 창고가 나무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철문은 녹슬어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는 곳이었죠. 그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입을 닫고 살지만 전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알아볼 만큼 오래 살았어요. 정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무언가 들렸어요. 아주 희미한 흐느낌 소리. 마치 누군가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제자리에 멈췄었어요. 소리는 낡은 돼지우리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정호 씨는 숨을 죽인 채 방금 들었던 소리를 잡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제였죠. 희미한 흐느낌, 그리고 침묵, 또 다른 억눌린 흐느낌. 마치 누군가 고통을 삼키려는 듯 들리지 않게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석양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희미한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어요. 집 뒤에 있던 낡은 나무 창고, 한때 작은 동물들을 키우던 그곳은 이제 색이 바래고 녹슬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비틀린 문은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고 빗장도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정우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채 창고 앞에 멈춰섰죠. 안은 어두웠고 축축한 공기가 퀴퀴한 오줌 냄새와 썩은 집 냄새와 뒤섞여 자욱했어요. 공간은 비좁았죠. 그는 몸을 숙여 무거운 나무 문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끼익 하는 마르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렸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정우 씨는 창고 구석에 웅크린 작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얇고 얼룩진 반팔 티셔츠, 뼈만 앙상한 가슴에 바싹 붙인 가는 다리, 작은 손에는 멍든 당근이 쥐어져 있었죠. 당근 껍질 조각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아이는 당근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간식을 먹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죠. 생존을 위해 먹는 듯 보였어요. 아이의 눈은 위로 향했는데 붉게 붓고 한쪽 뺨은 먼지와 지푸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이는 움찔하며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해요. 아이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죠. 그냥 배고팠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 아이는 이도윤이었어요. 기억보다 키가 컸고 더 말랐지만 분명 도윤이었죠. 그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나던 날 품에 안았던 아기, 장난감 병정 헬멧을 쓰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어린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는 창고에 앉아 축 늘어진 당근을 마치 유일한 식량인 양 움켜쥐고 있었죠. 도윤아, 정우 씨가 속삭였어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그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정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이 따끔거렸죠.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야, 아빠 여기 왔어.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작은 몸을 우리 뒤쪽 벽에 바싹 붙였죠. 죄송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괜찮아 이제 아들아. 정우 씨는 천천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 왔으니까 아무도 널 다치게 못해. 그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가볍게 만졌어요. 차갑고 마르고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는 마치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다시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졌고 목은 꽉 잠겨 있었죠. 정우 씨는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품에 당기는 순간 도윤이는 움찔하며 습관처럼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쌌어요. 정우 씨는 얼어붙었다가 즉시 몸을 뒤로 뺐죠. 미안해.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괜찮아. 아무도 널 벌주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저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아빠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죠. 그때 뒤쪽 콘크리트 위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선영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 공기를 갈랐어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는데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바로 뒤에는 민준 씨가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일어서서 아들 앞으로 나섰어요.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정우 씨. 누가 우리 마당에 들어올 허락이라도 해줬어? 선영 씨가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정우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얘를 여기에 가둬놓은 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불러봐. 정우 씨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리고 아동 보호기관도 같이 데려오라고 해. 넌 얘 근처에 오면 안 돼. 법원 명령 아직 유효하잖아. 선영 씨가 악을 썼어요.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안정적으로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석구석, 더러운 바닥, 썩은 당근, 찢어진 옷, 벽에 달라붙은 먼지층까지. 도윤이는 뒤에서 여전히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죠. 선영 씨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장 다 지워. 우리 집안을 찍을 권리 없어. 아이가 이렇게 살게 내버려두고 지금 나한테 권리 오는하는 거야? 정우 씨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눈을 번뜩였어요. 민준 씨가 선영 씨의 손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어요.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못 넘어갈 줄 알아. 선영 씨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어요. 정우 씨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몸을 굽혀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아이는 살짝 고통스러운 듯 움찔했어요. 어디 아파? 정우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우 씨는 봤어요. 아이 팔에 길게 나 있는 멍자국. 새로 생긴 건 아니었지만 선명하게 눈에 띄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더 꽉 안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자. 안 돼, 못 데려가. 그럴 권리 없어. 선영 씨가 소리쳤어요. 맞아. 하지만 변호사를 부를 권리는 있지. 정우 씨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와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어요. 도윤이는 정우 씨의 처치를 꼭 붙잡았어요. 아빠, 나 잊지 않은 거죠? 정우 씨는 몸을 숙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려. 절대. 그 대답은 단순히 방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었어요. 정우 씨의 마음에 차갑고 텅 빈 공간을 남겼죠. 정우 씨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조각들을 찾아내야 했죠. 밤이 깊어서야 정우 씨는 선영 씨의 낡은 집을 떠났어요. 스스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우리 안에 웅크려 멍든 당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쥐고 있던 도윤이의 모습이 칼날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죠. 왜 몰랐을까요?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도윤이를 찾아오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선영 씨는 매번 그를 부드럽게 말렸어요. 도윤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아이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사진 몇 장과 짧은 동영상 몇 개를 보냈는데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믿게 하려고 편집된 영상들이었어요. 정우 씨는 굳이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다시 사라지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부모 사이의 긴장 속에 끼이지 않으면 도윤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틀렸어요. 잔인하게도 틀렸죠.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우 씨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방은 아침과 똑같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차가웠죠.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재킷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코너 램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황금빛이 타일 위에 길고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의 휴대전화에 박 변호사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어요. 정우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와야겠어요. 박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선영 씨가 예전에 양육권을 받았으니까 소송하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우 씨가 대답했어요. 선영 씨가 잘하고 있다고 정말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도윤이는 돼지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 이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구조, 증인, 타임라인, 의료 기록, 제3자 진술 같은 게 필요해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단계를 따를 용의가 있어요. 정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루라도 더 그 아이를 그곳에 두고 떠나지 않아도 된다면요. 그럼 오늘 밤 제가 가진 모든 걸 보내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정우 씨는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연락처를 열어 익숙한 이름을 찾아 내려갔어요. 김 변호사. 그때 그의 이혼을 처리했던 변호사였죠. 그녀만이 그와 선영 씨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세 번째 울림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죠. 당신이 간섭할 모든 권리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싸울 권리는 포기했지만 정우 씨가 대답했어요. 아빠로서의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돼지오리, 썩은 당근, 멍자국, 그리고 도윤이가 자신을 안으려 할 때 움찔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만약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조사를 시작할게요. 하지만 법을 아시죠? 개입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보낼 거고 더 모으는 대로 계속 보낼 거예요. 정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오래된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이번에는 선영 씨의 집이 아니라 김복래 할머니의 집이었죠.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있었고 손은 떨렸지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말라 보였죠. 결국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찻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김을 응시하여 말했어요. 정우 씨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젯밤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들었지.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희미했지만 계속 이어졌어. 매일 밤처럼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슬픈 일이지 암. 정우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멀리 던졌어요. 아이고, 여러 번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건가? 만약 사람들이 내 얼굴에 대고 비웃으면 어쩌나.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님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이제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이젠 확실해. 난 눈뜬 장님이 아니야. 봤고 들었어. 이번엔 말할 거야. 증언할게. 정우 씨는 뒤뜰 쪽을 흘긋 봤어요. 선영 씨의 낡은 창고가 여전히 울타리에서 2미터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었죠. 뒤뜰 쪽으로 향하는 보안 카메라가 있으세요? 있지. 오래 써서 잘 안 썼지만 말이야. 만약 제가 새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해도 될까요? 최소한 오늘부터라도 녹화할 수 있게.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할 거야. 도시에 돌아온 이래 처음으로 정우 씨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더 중요하게도 도윤이는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됐죠.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남아서 싸울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우 씨는 여전히 도시에 머물고 있었죠. 매일 김복래 할머니 집을 찾아가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고 영상을 검토하고 모든 선명한 장면을 저장했어요. 그가 포착한 영상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는 충분히 봐서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악은 선영 씨가 행복한 가정을 꾸민 것처럼 꾸며댔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점이었죠. 마치 도윤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도윤이는 여전히 그 낡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죠.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만 예외였는데 음식이라곤 딱딱한 빵 조각, 흐물흐물한 당근 몇 개, 그리고 문 바로 옆에 놓인 물병이 전부였어요. 아이는 말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죠. 마치 침묵이 자신을 잊히기 더 쉽게 만들고 어쩌면 그게 덜 아프다는 걸 배운 듯 했어요. 금요일 아침 선영 씨는 민준 씨와의 사이에 낳은 1살 배기 딸 지아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뒷뜰에는 전등이 걸려 있었고 풍선과 종이꽃으로 가득했죠. 흰 식탁보가 덮인 긴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2단 케이크와 울타리를 따라 늘어선 깃발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차려입고 시끄럽게 웃으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죠. 정우 씨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새 집 건너 빈터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 있었죠.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지만 오늘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방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파티 1시간 전 정우 씨가 김복래 할머니에게서 새 메모리 카드를 받으러 들렀을 때였어요.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새벽에 녹화된 1분짜리 영상에서 그는 되감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창고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 사이로 빠르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목소리가 소리쳤어요. 다시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지? 들었어? 선영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였죠. 보안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그가 우리 문을 열고 도윤이의 손목을 잡아채 아이를 흙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넣는 장면이었죠.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억눌린 숨을 들이쉬더니 재빨리 몸을 일으켜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고 앉았어요. 민준 씨는 몇 초 동안 쭈그리고 앉아 카메라에는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국자를 삶은 나무 숟가락이 들려 있었죠. 그는 그걸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가리켰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문을 잠그고 마당으로 곧장 나갔고 거기서 선영 씨가 풍선을 묶고 있었죠. 정우 씨는 거기서 영상을 멈췄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당장 여기 와야겠어요. 정우 씨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아동학대의 명확한 증거를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을 긴급 첨부 파일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저는 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아동복지부 조사팀과 함께 갈게요. 정우 씨는 지시대로 정확히 했어요. 파일을 보낸 뒤 그는 선영 씨의 집 가장자리에 울타리 바로 밖에 차를 세우고 돌아갔어요. 생일 파티는 이미 시작되었죠. 선영 씨는 흰 드레스에 머리는 깔끔하게 쪽졌으며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고 학부모의 엄마들의 발그레한 뺨에 입맞춤을 하고는 지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천사라고 자랑스럽게 불렀죠. 파티 테이블에는 케이크, 주스, 팝콘, 양초, 그리고 가족은 전부라고 쓰인 커다란 사진 배경판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 씨는 나무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통제되고 있었죠. 그는 화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요. 그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섰고 이제 남은 건 오직 집중뿐이었죠. 그리고 때맞춰 경찰차 2대와 아동복지부의 일반 차량 1대가 자갈 깔린 진입로로 들어섰어요. 사이렌도 깜빡이는 불빛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아챘죠. 선영 씨는 잔을 들었다가 건배하는 도중에 얼어붙었어요. 지역 경찰서장인 중년 여성 박경감이 선두 차량에서 내렸어요. 그녀 뒤에는 김 변호사와 아동복지 담당관이 따랐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뒷뜰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죠?
선영 씨가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리쳤어요. 이 주소지에 아동 양육 환경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영상 증거가 뒷받침된 정식 민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민준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확실히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아요? 여기는 우리 딸 생일 파티 중인데요. 실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오래된 우리가 놓인 울타리 가장 먼 쪽, 방수포와 쓰레기통에 반쯤 가려진 곳으로 몸을 돌려 대답했어요. 박경감이 신호를 보내자 직원이 앞으로 나서 우리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도윤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은 크게 뜨고 입술은 갈라지고 말라 있었죠.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는 올려다봤어요. 마치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고 그 느낌조차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정우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그를 막을 리가 없었어요. 도윤이는 정우 씨를 보자 조용히 우리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정우 씨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믿을 만한 것을 찾은 듯 말이죠. 그 이후 모든 것은 연쇄 반응처럼 일어났어요. 도윤이가 정우 씨의 품으로 달려들자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보였죠. 집 뒷창고에서 한 아이가 나왔는데 마르고 조용하며 얼굴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떤 빛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식탁 앞에서 선영 씨는 잠시 얼어붙었어요.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듯했죠.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안 돼, 아무데도 못 가, 내 아들이야. 선영 씨는 도윤이를 정우 씨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듯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이후 모든 것은 연쇄 반응처럼 일어났어요. 도윤이가 정우 씨의 품으로 달려들자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보였죠. 집 뒷창고에서 한 아이가 나왔는데 마르고 조용하며 얼굴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떤 빛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식탁 앞에서 선영 씨는 잠시 얼어붙었어요.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듯했죠.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안 돼, 아무데도 못 가, 내 아들이야. 선영 씨는 도윤이를 정우 씨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듯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어요. 김 변호사가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저희는 법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정해 주셔야 해요. 난 이거 용납 못해. 선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내 핏줄이야. 저 남사는 아무 권리 없어. 정우 씨는 도윤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정우 씨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뿐이었죠. 마치 마침내 안전하게 숨 쉴 곳을 찾은 것처럼요. 민준 씨가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려줘. 법원 명령도 없잖아. 그녀가 합법적인 엄마라고? 정우 씨가 민준 씨를 올려다보며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합법적인 아빠예요. 내 아들이 안전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권리를 잃었던 아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 씨는 손을 들어 정우 씨의 뺨을 때렸어요. 짝! 하고 손바닥이 살에 부딪히는 소리가 뒤뜰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침묵이 찾아왔죠. 도윤이는 움찔했지만 아빠를 놓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마주했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누가 면접 교섭권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증명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군요. 울타리 쪽에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모두가 돌아봤죠. 지팡이에 기댄 김복래 할머니였어요.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섰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아이가 창고에서 자는 걸 봤어요. 밤마다 우는 소리도 들었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선영 씨가 억지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작 외로운 노부인의 말일 뿐이야. 제 보안 카메라에 영상이 있어요. 김복래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우 씨한테 물어보세요. 선영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여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짧은 머리에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작년 도윤이의 미술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이었죠. 저는 도윤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겨울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학교에 왔으며 점심도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했어요. 기록도 다 남겨뒀지만 아무도 그 보고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여름에도 재킷을 입고 왔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선명했어요. 자주 졸았고 너무 배고파 보였죠. 이어서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신 이선우 씨가 나왔어요. 한 번은 아이가 돼지에게 줄 부스러기를 줍는 걸 봤어요. 처음엔 개한테 줄 건 줄 알았는데 아이가 도망치는 걸 보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죠. 선영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이제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김 변호사가 옆에 서 있던 경찰관과 재빨리 말을 주고받더니 다시 돌아섰어요.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죠. 아동복지법 48조 2항에 따라 그리고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긴급보호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도윤군은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향후 14일 이내에 안전한 거주지로 옮겨질 것입니다. 선영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 경찰관이 그녀를 조용히 제지했어요. 저희는 아드님을 상우님에게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정우 씨는 무릎을 꿇고 도윤이에게 속삭였어요. 아빠랑 같이 갈래, 아들아? 도윤이는 작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은 군중 속을 걸어갔어요. 단 한 사람도 정우 씨와 눈을 맞추려 들지 않았죠.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거렸어요. 불과 30분 전만 해도 완벽한 모습의 엄마가 술잔을 들고 있었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정우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뒤에 있는 광경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차에 도착했을 때 김복래 할머니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도윤이 편에 설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죠?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이를 카시트에 앉혔어요. 아이는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은 크게 뜨고 마치 자신이 한때 숨겨져 있던 세상을 흡수하려는 듯 고정되어 있었죠. 그날 재판이 끝나자 비가 내렸어요. 세차게 쏟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오후 내내 꾸준히 내렸죠. 마치 하늘 자체가 마지막 짐을 덜어내려는 듯이요. 도윤이의 마지막 말,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쓰레기처럼 보지 않으니까요. 라는 단순하고도 가슴 아픈 문장 바로 뒤에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단 하나의 움직임도,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그 어떤 변호사도 빠르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한때 TV에서 완벽한 엄마의 표본이었던 선영 씨는 이제 도윤이와의 모든 접촉이 7, 8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어요. 법원은 그녀에게 선임 사회복지사의 감독 아래 의무적인 심리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죠. 명시된 혐의는 분명했어요. 아동 방임, 정서적 학대 은폐, 정서 불안정, 그리고 아이의 생활 환경에 대한 위증. 수갑은 없었지만 그 판결은 도덕적 비난처럼 그녀를 짓눌렀어요. 대중의 시선이 좀처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비난이었죠. 그녀는 얇은 코트를 입고 법원을 떠났어요. 예전에 TV에 처음 나왔을 때처럼 어깨를 꼿꼿이 펴고 있지 않았죠. 한때 그녀를 모범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눈은 이제 조용히 외면했어요. 한때 스스로를 사랑 넘치는 새아빠라고 자랑스럽게 칭했던 민준 씨는 도윤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판사는 분명히 말했죠. 피고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의 그의 마지막 말, 걔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는 어떤 판결보다도 더 가혹하게 다가왔어요. 스스로에게 가한 딱이었죠. 그 말은 잘려나가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깔끔한 이미지는 불타버렸어요. 민준 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한때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적인 젊은 가족의 상징으로 칭송받았지만 3일 만에 문을 닫았어요. 깨진 유리문에는 거칠게 쓰인 팻말이 나붙었죠. 모범 가족은 아이들을 우리에 가두지 않는다. 아들을 버렸다고 한때 비난받았던 아빠 정우 씨는 이제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어요. 이 일을 제기할 리도 그럴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이것이 대가 없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7년의 부재,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픔, 그리고 그저 양육비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믿고 돌아섰던 과거의 침묵으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그는 축하도 기자회견도 없이 도윤이를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저 아들에게 속삭였을 뿐이었죠. 이제부턴 넌 문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정우 씨는 곧장 호텔로 가지 않았어요. 그와 도윤이는 거의 2시간 동안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이는 뒷좌석에서 베개를 안고 웅크린 채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비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진짜 집으로 갈 거야. 바로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냈어요. 회사의 리더십은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김 실장에게 넘겼죠. 긴 설명은 없었어요. 내부 이메일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제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빨간색과 갈색 지붕을 가진 단층집이었는데 잔디와 몇 그루의 라벤더 덤불에 둘러싸여 있었죠. 정우 씨는 이곳에 정착했어요. 도윤이는 더 이상 밤에 우리 자물쇠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숨어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었죠. 플라스틱 개밥 그릇에 담긴 딱딱한 빵도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달걀 프라이와 샌드위치가 있는 따뜻한 식사가 있었고 마당에서는 메이플이라는 작은 털복숭이 개가 다람쥐를 쫓아다녔죠. 그리고 정우 씨,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상처는 법원 판결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방에서 보낸 첫날 밤, 도윤이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벽 구석에 웅크리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우 씨는 달려들어가 질문하지 않고 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품에 안았죠. 그는 도윤이 옆에 조용히 앉아 이제 누군가 여기에 있고 어디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정우 씨는 아동 심리학자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은 버려진 아이와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 정우 씨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 많이 묻지 말고 너무 빨리 만지지 말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라고요. 그래서 정우 씨는 도윤이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배웠어요. 아이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음식을 숨기지 않았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천천히 묻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초록색 좋아했어요? 로봇 장난감 만들 줄 알아요? 순진한 질문들이었지만 정우 씨에게는 신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죠. 일주일 후 박 변호사의 권유로 정우 씨는 선영 씨를 재활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는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고 비난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과거의 문을 닫고 도윤이가 언젠가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것을 마지막 노력일 뿐이었죠. 방문은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방음유리 패널로 분리된 채였죠. 선영 씨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도 우아한 드레스도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자세는 구부정했으며 눈빛은 흐릿했죠. 한때 이혼을 극복한 강한 엄마로 칭송받으며 빛났던 여자는 이제 그 이미지의 조용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정우 씨는 먼저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영 씨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그의 시선만으로도 수년 동안 숨어있던 모든 겹이 벗겨진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제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자신에게 고백하듯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전 혼자서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어요. 도윤이를 볼 때마다 실패자 같았어요. 충분히 좋지 못했고 충분히 인내심도 없었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리웠지만 당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등을 가볍게 파고드는 듯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죠.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친절했고 다정했어요. 그가 저를 다시 중요하게 느끼게 해줬죠. 하지만 그는 도윤이가 집에 있는 걸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들이었어요. 도윤이가 잠버릇이 너무 심해. 우리 지아가 걔 발소리에 무서워해. 도윤이가 한밤중에 지아를 울렸어. 전 그 말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쓰라린 듯 낮아졌죠. 그러다 요구가 왔어요. 다른 방에서 자게 해. 매일 저녁 식탁에 같이 앉히지 마. 새 물건은 사줄 필요 없어. 전 계속 들었고 계속 따랐어요.
민준 씨가 내 곁에 있어주는 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삶을 다시 새로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 돼지우리에 도연이를 널었던 건 우리 지아가 잠을 못 자서였어요. 민준 씨가 딱 하룻밤만 해봐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애가 계속 거기 있게 됐어요. 이불을 덮고 웅크린 도연이를 봤지만 민준 씨가 화낼까봐 두려웠어요. 다시는 안아주지 못했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학대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전 조종당했어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도연이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정호 씨는 가만히 앉아 무릎을 꽉 쥐고 있었어요. 용서는 쉽게 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했어요. 그 또한 선영 씨에게 등을 돌렸고 양육비만으로 아이의 삶에 햇살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가 일어나기 전에 정호 씨는 유리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놓았어요. 겉면에는 그의 깔끔한 필체로 단 몇 글자가 쓰여 있었죠. 내 아들에게 네가 읽을 만큼 나이가 되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애가 준비가 되면, 그리고 네가 정말 솔직하다면 그때 전해줘요. 선영 씨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죠. 6월의 어느 오후 하늘은 맑았어요. 비가 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맑았죠. 앞마당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도윤이와 정우 씨가 아침 일찍 달아놓은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살랑거렸어요. 거창한 소란도 풍선도 화려한 공연도 없었죠. 그저 작고 따뜻한 생일 모임일 뿐이었어요. 긴 싸움 후에도 곁에 남아준 사람들만이 함께했죠. 은발의 김복래 할머니와 직접 구운 머핀 한 상자,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 변호사, 비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명찰을 달고 있는 김 변호사, 그리고 한때 조용한 눈빛 뒤에 의심을 숨겨야 했던 도윤이의 전 선생님. 도윤이는 흰 셔츠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어요. 이제 더 많이 웃었지만 여전히 약간 안으로 움츠러든 듯 앉아 있었죠. 늘 사진 배경에 서는데 익숙해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생일 케이크는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프로스팅이 접시 가장자리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지만 투박하게 쓰인 연하늘색 글씨를 읽고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 건 도윤이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 아들아. 정우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어요. 아빠, 어제 빵 굽는 법 배웠거든. 아이는 고개를 젓더니 속삭였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고 도윤이는 9번 촛불을 불어 껐어요. 하지만 케이크를 자르기도 전에 도윤이는 셔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잉크 자국이 살짝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깔끔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아이의 글씨체였죠. 그는 그걸 정우 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제 아빠한테 쓰려고 쓴 거예요. 정우 씨는 종이를 펼쳤어요. 첫 줄에서 목이 메는 듯했죠.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그 아래 글씨는 더 작고 불규칙하게 이어졌어요. 아빠가 저를 찾아오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 저를 안아줬고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정우 씨는 재빨리 편지를 접어 손에 꽉 쥐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오후 박 변호사는 정우 씨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발신 주소는 없었지만 정우 씨는 필체를 즉시 알아봤죠. 선영 씨다 마지막 만남에서 약속했던 대로 변호사를 통해 보낸 것이었어요. 정우 씨는 그걸 열어보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언젠가 준비가 되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죠. 용서는 길이고 도윤이는 그 길을 언제 걸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해는 하늘 아래로 기울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앞 계단에는 아빠와 아들만 남았죠. 정우 씨는 마지막 파이 한 조각을 나누었어요. 도윤이는 작은 입으로 조금씩 베어 물었고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현관 아래 부드러운 잔디를 발가락으로 건드렸죠. 그러다 불쑥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아빠, 우리 채소 키울까요? 사람들이 채소 키우면 더 행복해진대요. 정우 씨는 픽 웃었어요. 그럼 네가 원하면 밭 전체를 다 키우자. 도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지만 돼지는 안 키우는 거죠?
정우 씨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들 뒤로 작은 집은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안전한 진짜 집이었어요. 해는 언덕 뒤로 천천히 졌고 진한 주황색과 붉은색의 흔적을 남겼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약속처럼요. 어떤 시련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조용한 아이조차도 눈과 잊힌 마음을 통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도윤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용기에 대한 이야기죠. 목소리를 낼 용기, 맞설 용기, 그리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신을 봐줄 때 다시 시작할 용기 말이에요. 이 소년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김복래 할머니나 김 선생님처럼 침묵을 뗄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일을 목격하고도 아직 나서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